카이오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 우크라 휴전 원하면 미 무기 공급 중단해야 협상 통한 해결 열려 있어. 박근태 기자가 조선 BG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서방 언론 인터뷰, 극우 성량 전 폭스뉴스 앵커 인터뷰, 인터뷰한 사람은 터커 칼슨인데요.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휴전을 원한다면 무기 공급을 중단해라, 이런 내용이 쭉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30분 이상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관해서 쭉 9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다양한 해맑은 역사 지식을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오히려 휴전 협상이 2022년 4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수상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개입해서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방이 휴전을 방해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해나간 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자들을 향해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 휴전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사태가 조만간 합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한다 그러면은 이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겠는데,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밑에 이 충분 조건 논리로 한번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토의 동진이 원인이라는 건데 이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충분 조건으로 하면 만약 나토가 계속 동진한다면은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뭐 특수작전 전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원인 가정을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계속 동진을 하니까 러시아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원인 가정이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입증을 위해, 이 원인이 맞다는 것을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것은 푸틴의 장기 집권지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중국이 지금 나토 동진이 아니고 미국의 포위라든가 뭐 이런 서방 이런 쪽에 의해서 포위 작전을 하고 있다면은 내부 불안을 느낄 것이고, 뭐 경제 자체가 안 좋지만은 그러면은 내부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외부로 불안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푸틴이 했던 것처럼 시진핑이도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이 원인 가정이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린다는 것이라면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푸틴처럼 용기가 그렇게 있을지
그건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스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시간가량 인터뷰하는 것을 자기의 그 SNS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저쪽 러시아 계통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시민이겠죠. 석방 가능성에서도 내비쳤다. 스파이 혐의로 구금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휴전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미 점령한 땅을 경계로 해서 그렇게 아마 그 진행되기를 푸틴은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일본 시사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뉴스는 독일 총리 미 대통령 가세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촉구.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현재 그 부결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걸 이민법하고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좀 문제라는 거를 어저께도 그 방송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일 총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미국까지 날라와 가지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태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또 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민법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어, 설날을 앞서서, 긴급하게 뭔가 제3지대 4개 그룹 합당 합의, 당명은 개혁신당, 어, 주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이준석, 이낙연이 공동대표 맡기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어요. 당을 만들고 활동하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과연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지 저는 그게 진짜 매우 궁금합니다. 과거 공천권이 돈벌이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 저기 후보 그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데도 뭐 선거제를 일부 도입했는데 그게 SNS 이런 거하고 뭐 합쳐서 또 직접 뽑는 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SNS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개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둘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은 그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쪼개져 나온 거고요. 국회의에서도 쪼개져 나오는데 자관 핵심적으로는 이 여당 야당 했던 데서 쪼개져 나와서 같이 힘을 합친다. 그게 개혁이다. 음, 뭔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손해겠죠. 당연히 표를 뺏어가니까.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표를 이 개혁신당이 뺏어가면 자기네들한테 또 유리하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국힘을 도와주는 꼴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어, 총선을 현재 국힘한테 밀어주는 그 어떤 그 내부의 그 어떤 모종의 그 뭐라 그럴까 뭐 모략이 아니 뭐 작전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총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어떤 뭐 그 이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힘이 그 좀 다수당이 됐으면 하는 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1월 은행 신규 대출이 9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역대 최고라고 이학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억 단위 위안으로서 작년 12월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2,221억 억 위안이었는데 기업 대출은 8,916억 위안. 이걸 더하면은 12월에만 대출이 11억 어 아니 1조 1,137억 원 억 위안이 대출이 됐는데 1월 달에 그게 한 4배 이상 뛴, 4배가 뭐예요? 거의 뭐 5배가 뛴, 5조 9천억 원, 9천억 위안이 그 대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것 같은데 중국 정책 위반자들이 부진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고 작년에 뭐 5.2% 성장이라지만 사실은 이거보단 실질적으로는 더 밑돌 거다. 이런 게 의견이 지배적이고, 장관 어쨌든 부동산 침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 소비 비준, 부진, 디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그 성장이 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관 그 이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부동산과 내수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금리로 일컬어지는 대출 우대 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하며 시중 은행들의 대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뉴스로는 국영기업들한테 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식들을 좀 사라라고 또 공산당 지침으로 국영기업들한테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부채가 이렇게 왕창 늘어나가지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못 갚으면은 경기 부양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급격히 1월 달에 대출을 많이 해줬고 또 뭐 설 명절도 있고 등등 하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앞날이 좀 걱정이 되네요. 가게나 그 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고 부도가 나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푸는 것 같습니다.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한국원전 SMR 상용화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안준영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진행되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연구개발 사업의 틀이 점점 잡혀가고 있다. 이래서 이 정부하고 민관 합동으로 지금 뭐 팀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SMR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건설회사부터 이제 이런 대형 건설사들 CEO들이 1월 말에 모였다고 그래요. 또 중견기업으로서 우진, 삼원기계, 클레드 코리아 등 우진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개츠키 계통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조성된 협의체인 SMR 얼라이언스에 뛰어 4천억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본격 착수됐다고 또 소개를 하고 이 얼라이언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ENC, 삼성물산, DLENC, 에너지 기업에는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DL에너지, SK이노베이션, 하나오션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중견기업으로서 쭉 많은 회사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으로서는 한수원, 그다음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전력산업중소기업사업자협회,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출인은행, 한국무역공사 뭐 등등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그 로드맵을 이렇게 해서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그림은 그 소형 모듈 원전의 어떤 작동 원리를 소개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형 원전 돌려도 폐기물 관리 이런 게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정리가 되는데, 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류 중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미국의 그 뭐 뉴스케일사 이런 데하고 그 또 뭐 하드웨어 같은 거는 한국이 잘 만드니까 핵심 뭐 이런 거는 뉴스케일스가 할진 몰라도 자관 협업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 금요일 날 하는 그 이 목로 네이버 TV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김정민 몽골 박사라는 젊은 소장 학자인데 국제 외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주국 재건을 위한 만주사관 정립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어, 이런 그 역사 인식은 그 흠정 만주 원류고라고 청나라 그 황제의 이 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20권 책의 책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이제 같이 거론이 되면서 청나라가 우리는 그 조선하고 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이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 좀 아주 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의견 피력을 개진하고 있는데 중원 땅 자체가 원래 북방민족의 삶의 터였다. 요하 지역의 홍산 문명은 중국 한자보다 더 오래된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만주에 살았던 북방 유목민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졌다. 금나라 청나라 황제는 신라의 자손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제라고 그 묘비석에 써 있다 이거죠. 병자호란은 만주족에 의한 외침이 하는 남북전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선의 중화 사대부들은 민족 화합을 방해한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청나라는 만주의 역사에 포함된다. 만주국은 청나라 멸망 후 역사적 정통성을 물려받은 유일한 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대 시기의 만주는 볼모지가 아닌 산업이 매우 발달되고 경제 수준이 높은 근대화된 국가였다. 사실은 만주국을 세운 게 그 일본이니까 사실 근대화를 일본이 지켜준 거 아니냐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만주국 관료들에 의한 만주의 산업화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 노하우는 대한민국 경제재건에 활용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학자들은 고대사의 연결성을 얘기할 때 고구려를 끌어들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남한 역사학자들은 신라를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사실 맞는 말 아니냐. 만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요거는 제가 쓰는 표현이고요.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역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재건에 일조했다. 서로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요거는 뭐 영화 속의 병자호란 그런 장면을 그 말타고 유목민들이니까 하는데 이거를 그 신라 발해가 남북조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통일신라 있을 때 그 북쪽 그건 이제 발해루가 그러니까 그 발해까지 봐가지고 했을 때는 연해주까지 그때는 다 그 해가지고 오경인가 또 운영을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런 남북 세대였다 이렇게 또 읽고 있죠. 그래서 내 병자호란을 내전으로 보는 사관이 필요해진다. 이제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만주의 북방족들은 같은 계통들이다. 결론은 다민족 연방국가로 나와야 한다. 통일전쟁으로 역사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형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를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사관은 없어져야 될 시대이다 이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 먼저 들고 나왔어요. 이제는 남한 것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이제 수 틀리면 이제 니들 다 쳐부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대만 합방 1895년 역사도 다시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대만을 갔다 온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친일적이죠. 그리고 많은 그 정치인들도 일본에서 유학파들이 실세들이 현재도 장악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최근에는 뭐 미국 유학이 뭐 태반일지 모르지만 대만도 나라로서는 아직 이제 세계적으로 나라라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거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만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면서 그 근대화가 됐다는 의미고 또 경제 발전을 시켜줬다는 의미에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만을 여행해 온 그 젊은 세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역사 해석을 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좀 그동안에 너무 공격을 했는데 조금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의견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일본을 너무 왕따시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21세기 흐름의 범알타이 역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이제 본인이 출창 주장하는 그 중앙아시아하고의 연결되는 투르크 하고 연결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그 이 일대 그러니까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대만이 우리는 한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만은 한 70년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방 후로 따지면은 이제 6.25 전쟁 후로 70년이니까 거의 뭐 한 75년 정도 됐는데 36년을 했으니까 이제 뭐 2배 이상이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그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래서 그 너무 그 일제 식민 시대의 거를 그동안에 이 세뇌 교육을 받아왔던 일본 놈들 나쁜 놈, 그런 사고방식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음, 이런 견해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인은.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을 설립했는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일 동맹도 맺어졌고 미일 동맹도 맺어졌고 그다음에 만주국 그 설립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주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만주에서 일어난 모양인데 1931년 7월 2일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수로 문제로 먼저 충돌이 됐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1931년 9월 8일 만주사변에 계기를 제공했다 이거죠.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만주 진출을 그때 적극 지원을 했었고 이때 이제 쓴 얘기가 이제 그 일본 국민들이나 한국 그 조선인들한테 만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글로 가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주에 진출한 조선인들 등 성공한 사업가가 다수 출연했고,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화교 정착지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구며 공격이 일어났답니다. 이게 평양에 화교거리가 아주 이 화재가 일어나고 공격을 한, 그래서 화교 거주 인수가 급감했고, 5.16 혁명 후에도 재산 형성이나 뭐 다른 사업을 못하게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너희들은 그 짜장면이나 만들어서 팔어, 중국 집에는 허가해 주질 않는다, 이런 거로 해서 경제계의 이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한 거, 이런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의 민족자주의들 간의 충돌로 이제 발전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만주국이 설립되는 그 과정은 유타 오후 사건이라고, 이걸 만주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자작극을 벌였다고 그래요. 관동금 주인 참모 이시하라 간지, 참모 아다카키 세이시로, 사령관 혼조 시게루의 자작극 만철설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장쇠량 휘하의 동북 군벌 소행이라고 발표 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장쇠량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중국군 1만 명 병력이 일본군 500명에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장개석 정부의 내부 갈등과 소련의 압력 등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기로 결정이 돼서 일본이 드디어 만주를 먹으면서 만주국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보고계획이라고 만주의 유대인 자치주를 만들어 주기로 쭉 추진을 했는데, 현재도 러시아 측의 연해주 내륙적으로 전번에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만난 우주기지인가, 거기 왼쪽에 지금도 유태인 자치주라는 게 또 별도로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쪽으로 오게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나온 포스터가 뭐 서바이빙 인도 홀로코스트 인 샹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국제적인 관계로 나치하고 좀 친해지면서 일본이 보고 계획이라는 게 이제 좌절되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유럽 국가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을 내치기 때문에 어딘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현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200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경제력 혜택을 일본이 누리고 일본에도 자본을 투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치를 때 국력 돈이 필요하니까 사실 유럽 런던에 가서 돈을 일본이 꾸러 갔는데, 다들 상대를 안 했는데, 결국 미국 자본가가 어, 돈을 대줬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다. 당신네들이 러시아를 이겨주면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만약 이겨준다면은 뭐 좋은 일이 서로 간에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 자본이 일본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 다른 데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국의 조선인 상황은 어쨌든, 만주국 건국 이념은 오족 협화였는데, 일본족, 조선족, 한족, 만주족, 몽골족 5족이 민족을 화합해서 거기에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 했던 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 조선족이 문제였다. 왜 그러냐? 이조 말 이전부터라도 간도 지방에 넘어가서 척박한 땅을 스스로 개간을 해가지고 한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토지 소유와 점유가 인정되었었고, 1909년에 간도 협약이 맺어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좀 어 어떤 그 기득권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만주족은 조선족을 얼꾸이즈라고 일본의 앞잡이라고 불렀고, 조선족이 얼꾸이즈로 몰리지 않으려면 만주로 귀화하고 변발 흑복을 해야 했으나 대부분 조선족은 또 거부했다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어, 그 조선 총독부가 뭐 조선인들에게 만주 국적을 부여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 일본의 괴뢰 정권이지만 조선 총독부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선 일체죠. 천황의 명령이라며 조선인도 법률상으로는 선계 일본인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살더라도 그건 일본 국민이지, 조선이고 만주 국적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사는데 결국 국적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일본은 만주 척식공사, 그 만철이라는 그 철도 회사가 모든 이권을 가지고 그 공업 발전을 거기서 계속 시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성만 척직 주식회사를 세우고 조선인들을 대거 송출했다. 어, 현지 조선인들이 조선인민회를 결성했었고, 요거를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 만주국은 이를 강제 해산하고 만주국 협화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만주의 그 동북 삼성이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그 이 요동반도 그 뒤쪽에 여기 그 바다의 끝부분이 뭐냐면 산해관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땅은 여기까지였어요. 만리장성이 끝나는데 여기 거였고, 여기는 중국이 지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 만주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 군수산업 발전했고, 반공주의적 국가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2월 226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육군의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1483명의 병력을 이끌고 일으킨 반란 사건인데, 원로 중심들을 죽이고 여기에 봐서는 천황을 존중히 하고 어, 토벌을 한다. 누구를 간신을 이런 뜻으로 내걸어 가지고 했는데, 구테타는 성공했으나 천황의 원대복귀 명령으로 실패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런 해석을 하네요. 역사 해석을. 만주국의 계승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제목을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산무사건이라는 것은 1961년 12월 12일 날 발생이 됐는데, 구 일본제군 육군사관학교 일본 해군 군병학교 출신들이 구성이 돼서 구테타 미수 사건으로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세금, 무실업, 무전쟁을 근거로 신정권을 수립을 시도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때 이제 민단 출신 제1교포도 혁명에 참가했었다. 박임항 소장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 출신이 여기에도 또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박정희의 5.16 혁명의 영향을 받아 구테타를 실행을 산무 사건 때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시마 사건이라는 게 1970년에 있었는데, 에, 여기 뭐 이게 영화화된 모양입니다. 11월 25일 자결의 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만주국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이라고 봐가지고, 사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또 반공사상을 그 만주국이 했었고, 그리고 또 만주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만주국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혁명 후에 한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체력장 할 때 공 던지기 하고 뭐 그럴 때 처음에 명칭은 수류탄 던지기였답니다. 공 던지기가 아니고.
요건 여학생들인 것 같죠? 그 공던지기 체력장 테스트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 얼굴이 찍혀 있네요. 이런 걸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만주 출신들이 결국 남한 쪽에 와가지고 경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식민지 나라였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게 어찌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만주의 산업개발 5개년 계획 그 흉내 낸 거고 그 다음에 팔도강산이라는 영화도 사실 그 일제시대 때 만주의 영화에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 무슨 대환희라는 거로 해가지고 만주만 하더라도 하얼빈은 거의 뭐 러시아풍 발달된 도시고 그 좀 뭐 활락가도 있고 뭐 그런 데로 돼 있고 우리나라 그 지금 조선족 자치주 쪽은 이제 간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영사관 만들었다가 그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조선을 먹었으니까 일본식 어, 한국 식민으로서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영사관도 만들었고 어쨌다가 나중에 결국 이 만주를 다 먹어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만주 모던이라는 거로 얘기를 해가지고 쭉 그 얘기를 했는데 5.16 혁명에 참가한 만주군 간부들이 박정희, 이선근, 정일권, 유석창, 신기식, 김성태, 이인계씨 등을 얘기했고 기시노부스케라고 그 만주국 기반의 설계자였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국토개발, 다목적 수자원 관리계획 모방하고 포항 울산시 건설, 만주국 대도시 공단 건설 계획이 기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 국제 정치학 그 박사로서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뭔가 이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도 고토 회복 만주를 고토 회복하는데 우리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만주는 사실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또 유대인도 끌어들이려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서구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를 좀그 이 자본주의 국가, 그다음에 반공주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 청나라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중국이 갖게 된 건데 만주 독립만이 아니고 신장 위구르, 그 동투르키스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티베트, 뭐 홍콩, 대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때 가서 중국, 글쎄, 대만이 원래는 원주민이 틀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그 쪼개질 때 이제 만주 공화국도 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그 경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간에 저기 막혀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만주까지 경제가 연결이 되는 그 지하자원도 그 만주가 그 풍부하고 등등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향후 미래는 결국은 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정 그 설날에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 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선대가 만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사셨고 48년에 남하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한참 일본이 만주 먹고 그 1930년도 좀 지나서겠죠. 가서 또 뭐 열심히 했다가 일본 상인하고 그 나와바리 싸움도 있어가지고 또 뭐 파출소에 끌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저기 선친께서 그 옳은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 잘못했다 이거죠. 일본 애들이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들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본인께서도 그 반공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휴전선이 거의 막힐 쯤해서 48년에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남하를 한 거니까 만약에 남하를 못했으면은 저는 지금 조선족이었겠죠. 아니 안 태어났을 수도 모르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주는 저로서는 매우 관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주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